전세 시장이 종말의 길을 겪고 있다. 우리가 더 이상 책임지기 힘들다. 그래서 전세 가격을 더 낮춰야 된다. 결국에는 정부가 원하는 것은 월세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자, 오늘은요. 최근 이 부동산 시장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혹은 우리나라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좀 불안한 이야기들도 많이 오고 가고 있고 또 무슨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화폐 가치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질 거다. 그러면서 자산의 가치가 많이 오를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이제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대출 규제에 의해서 거래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으면서 특정 지역에 따라서 이제 낙폭이 보이는 곳들도 있긴 한데요. 자, 이와는 전혀 무관하게 계속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가격이 상승하는 종목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인지 한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뉴스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자, 이러다가 전세 시장이 사라질 것 같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이 세입자의 67.9% 거의 70%에 육박하는 세입자들이요. 무엇에 과거 문재인 정권에서 임차인을 위해서 만들었던 이 임대차법에 대한 아주 혹평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임대차법이 과연 어떤 부작용을 일으킬길래 임차인을 위한 도구로 만들어진 이 임대차법이 외려 임차인들한테 외면받는 임대차법이 되었고요. 또 이 임대차법에 로 인해서 전세 시장이 아주 불같이 사그라들고 있다고 합니다. 불같이 사그라든다라는 표현은 좀 이상한데 어쨌거나 전세 시장이 아주 빠른 속도로 좀 시장이 지금 종말의 길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전세 시장이 아주 위급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설문조사를 한번 했다고 합니다. 이 밑에 있는 그래프는 설문조사 내용인데요. 임대인과 거주자가요, 무려 75.2%가 난 임대차법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누가? 임대인과 거주자가. 그러니까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뭐 여기에 공감을 할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한 10% 정도 되고요. 반면에 집주인이 아니고 전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들도 역시 67.9%가요. 임대차법은 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임대차법이라는 게 임차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전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들이 이 임대차법 때문에 나는 되려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무려 67.9%이고요. 전세 임차인 중에 15.3%만이 이 법이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월세 임차인을 한번 보면요. 월세를 사시는 분들 중에 한 절반 정도 54%가요. 나 임대차법 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돼. 외래 임대차법 때문에 내가 지금 훨씬 불편해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17.5% 정도만이 월세 임차인들 중에서 나 임대차법이 나한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총 틀어서 얘기하면 집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라든가 임대인 분들이라든가 전세나 월세를 사시는 분들이 무려 종합적으로 64.3% 정도가 임대차법이 나한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이 임차인들과 집주인들이 임대차법에 대해서 이렇게 연일 혹평을 쏟아내는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법이 보호하고자 한 임차인도 외면한 임대차 입법이요. 전세를 소멸시키는 원흉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임차인들이 전세를 선호하는 이유는요. 일단 월 부담하는 고정 지출 비용이 없어서 이게 이제 설문조사 내용입니다. 전체 임차인들 중에 48.3%가 월 부담하는 고정 지출이 전세가 월세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전세 대출금이죠. 결국에는 전세를 선호한다고 이야기한 거고요. 전세 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가 33.6%입니다. 저는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게 이 3번이라고 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발판이 되어서가 12%인데요. 사실상 우리나라 이 전세제도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르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의 개념인 거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임대차 법, 임대차 2법, 임대차 3법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 사다리를 완전히 파괴하는 이런 모습으로 결국에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전월세를 살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임대차법에 대한 혹평을 쏟아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전세 시장에서 월세 시장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내 집 마련, 자가 거주를 위한 뭐가 비용이 2배, 3배, 4배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결국에는 평생 전월세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긴 하지만 50%에서 70% 정도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전세를 살면서 어느 정도 열심히 살면서 조금의 대출을 받아서 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길 자체가 퇴로가 막혀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올해 월세 거래 비중이요. 대한민국 역사상 역대 최고치를 지금 달성하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자, 임대차 계약 중에 무려 64.42%죠. 거의 65%에 달하는 물량이 월세 비중이라는 겁니다. 2020년에는 44.58%였던 월세 비중이요. 지금은 64.42%입니다. 그러니까 10채 중에 6, 7채는 뭐예요? 월세라는 얘기입니다. 월세는 전세에 비해서 아무래도 임차인들이 비용하는 거주 부담 비용이 늘어날 거고요. 결국에 늘어나는 거주 부담 비용은 어떻게 보면 내수 경제를 또 살리는데 이게 되게 악효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생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너도 나도 내 집을 살려고 한다. 너도 나도 내 집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투자된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뭐 선진국처럼 영구적으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많이 건설을 하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애써서 돈을 모으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다. 그러면 내수가 지금보다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결국형 선진국형 임대시장이라는 것은 월세 시장이 주도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월세로 간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요가 몰린다라는 거고 월세 수요가 몰린다라는 것은 결국 월세 가격이 인상되는 겁니다. 70만 원 하던 월세가 90만 원, 100만 원으로 상승을 한다면 결국에는 이 임차를 하고 계시는 수요자분들은 뭐 내수 경제 진작 이런 걸 뭐 기대할 수가 없죠. 매달 벌어갖고 월세 내기 바쁜데 무슨 지출을 합니까? 그죠? 저는 이 외려 집을 못 사게 막으면서 늘어나는 전월세 가격들이 결국에는 임차인들한테 더 큰 고통으로 다가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 월세 거래 비중에서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64.42%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단독 다가구 같은 경우는 이 월세 비중이 무려 75.91%입니다. 그러니까 76%에 육박하는 겁니다. 10채 중에 7채, 8채 정도가 뭐다? 월세다. 결국에는 이 월세 거래 비중이 상승을 하면서 이 뭐가 되죠? 수요가 이제 촉발을 하는 겁니다.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이 월세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지금 자리잡임하고 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임대차 2법, 3법 자체가 계약갱신 청구권 등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임대인들 중에서 자금 여력이 있는 임대인들이 뭘 합니까? 월세로 돌려버린다. 이런 것 때문에 전세를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월세를 살고 계시는 분들 혹은 집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60% 70% 정도가 나 임대차법이 지금 마음에 안 든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서민을 위한 정책이 결국 서민을 죽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요 또 하나 지금 아주 엄청난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정부가 원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월세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온 뉴스예요. 112%죠. 126% 룰은 있는데 112%는 또 뭐지?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허그에서
전세 보증 요건을 공시가격 대비 112%로 지금 바꾸려고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허그가 아시겠지만 지금 부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슨 또 채권을 발행했잖아요. 부채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부채 늪에서 헤어나기 위해서 지금 채권을 발행하면서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이 부실 채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전월세 보증금 미반환 채권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책임지기 힘들다. 그래서 전세 가격을 더 낮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112% 룰이 도입되면요. 빌라의 69%는 전세 보증 가입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야. 10채 중 7채는 뭐다? 다시 또 월세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평균 보증 금액이 2,870만 원이 더 낮아진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평균적인 보증 금액이고요. 뭐 지역별로 보니까 많게는 5, 6천에서부터 작게는 한 2,800만 원, 2, 3천 정도로 이제 가격이 좀 천차만별이겠죠. 우리가 충분히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6% 룰을 도입하게 된 것은 임대차 시장에 대한 악성 임대인들, 그러니까 작정하고 계획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임대인들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선량한 임차인들을 위해서 126% 룰이라는 걸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전월세 물량이 뭐 수천만 가구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그죠? 이 수천만 가구들 중에서 진짜 100개 중에 한두 개 정도가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일어납니다. 근데 100개 중에 한두 개 이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 때문에 나머지 99명은 지금 어떤 집주인으로 어떤 일을 겪고 있냐면 사채빚을 써서라도 임차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는 낭떠러지에 지금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하시겠죠. 누가 집을 사라 그랬냐. 정부가 뭐 집 사라고 뭐 등을 떠밀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상당히 저는 무책임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반대로 생각하면 누가 전월세 살라고 했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집을 사신 분은 집은 사신 분 반대로 나름대로의 명분과 뭔가 뭐 계획이 있으실 겁니다. 그죠? 내가 지금은 전월세 살지만 전세를 껴놓고 일단 살았다가 내가 상황이 되면 전세 보증금을 빼주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노후 대비라든가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이 민간 임대 시장이요. 전체 임대 시장의 7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임대 시장을 책임지는 것은 10에서 30% 미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못하는 것을 결국 민간이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고스란한 모든 책임을 다시 누구한테 전가하고 있다? 민간 임대 시장한테 전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공시가격 2억 원짜리인 빌라를 현재 기준으로 126% 룰로 적용하면 2억 5,200만 원까지 전세 보증 보험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112% 룰을 적용을 하면요. 2억 5,200만 원짜리가 얼마로 떨어진다? 2억 2,400만 원으로 하락을 한다. 마이너스 2,800만 원이기 때문에요. 다시 역전세가 날 수도 있겠죠. 자, 집주인들 중에서 2,800만 원이 없으신 분들은 어떡하죠? 결국 미반환 보증금 사고로 다시 연결이 됩니다. 결국에는 다시 어떻게 허그에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돈이 있으신 분들은 이 역전세를 막아낼 겁니다. 2,800만 원을 어떻게든지 만들어내서. 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요. 계속해서 이거를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실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월세의 비중이 점점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1번, 2번 둘 다 내가 생활이 안 되시는 분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역시 미반환 보증금으로 인한 불량 채권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결국 허그의 부담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특히 이 빌라라든가 오피스텔 투자하신 분들은 자금 여력이 아주 높으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라면 아파트를 사셨겠죠. 그죠? 어떻게 보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들여서 좀 생활 좀 나아져 보려고 빌라랑 오피스텔을 투자하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한테 2, 3천만 원은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지금 이 126% 룰을 적용하면서 벌써 몇 천만 원씩 돈을 달러빚을 내서라도 갚아 나가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갚는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임차인들한테 되돌려주는 비용을. 그런데 다시 한번 또 126% 룰이 도입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월세 가속화는 점점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정부가 이 비아파트를 좀 살리려고,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죠? 저는 좀 그래요. 아무튼 정부가 이 비아파트를 살리기 위해서 본격적인 규제 완화를 나섰습니다. 그래서 비아파트를 아파트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오피스텔에 대한 바닥 난방을 제한했던 것을 면적 기준을 완화해 주기로 하고, 도시형 생활주택도 원래 소형으로만 짓게 했던 것을 뭐 우리나라 아파트 기준으로 20평대나 30평대까지 지을 수 있게 해주고, 뭐 주차장에 대한 것도 완화해주고, 여러 가지 용적률도 인센티브를 주고 이러면서 정부가 비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완화를 아주 파격적으로 하면서 지금 주택 공급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지금 우리가 일시적으로 지금 대출 규제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이 좀 안 좋거나, 물론 이제 뭐 급등을 했다가 지금 약간 반등하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단기적인 시장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단기적인 시장이고, 시장을 바라볼 때는 항상 뭘 봐야 된다 그랬죠? 제가 방향성이라는 걸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큰 방향성을 봤을 때는 뭐다? 주택 공급 부족이 엄청나게 큰 데미지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10년, 20년에 걸쳐서 지어야 될 것을, 뭐 최근에도 이제 뭐 강남권에 또 그린벨트를 풀어서 아파트를 또 몇만 채 더 짓는다, 뭐 공급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빌라라든가 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 6개월이면 다 지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공급에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공급에 대한 규제를 상당히 많이 풀었어야 돼. 공급은 늘어나는데 수요가 만약에 없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공급하는 입장에서도 더 이상 주택을 짓지 않겠죠. 수요를,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분들한테는 계속해서 올가미를 메어지고, 그죠? 더 많은 짐을 지고, 뭐 십자가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연달아 십자가를 등에 매게 하고, 역전세를 정부가 만들어내는 역전세를 계속해서 만들면서 임대인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수억 정도 되는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불하게 하면서 다시 이런 수요자들한테 주택을 구입하라고 지금 등을 떠미는 겁니다.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인가 보겠습니다. 뉴스를 하나 한번 보고 갈 텐데요.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정부가 비아파트 규제 완화를 나서는 것은 잘 들어보십시오. 중요한 겁니다. 내년부터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준공 감소가 본격화된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입주 물량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택 공급이 급감할 수 있다라는 뭐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올해 들어 아파트 가격이 급등세이자 정부는 가상금리 정책과 대출 조이기 등으로 집값 상승세를 눌렀다. 그죠? 그런데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면 결국에는 단기적인 시장이 아니라 장기적인 시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면 다시 부동산 가격을 밀어올 수 있어서 이 비아파트 공급을 통해서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아파트를 통해서 주택 물량을 늘려서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건 좋은 건데, 과연 누가 이 물량들을 받아줄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정부는 반드시 해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요, 현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 평가와 재원 보고서를 한번 인용을 해보면,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착공 물량이 10만 가구에 그쳐서 물량 감소세가 내년에도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니까 지금 2024년이잖아요. 8년째 공급 감소가 이어지면서 수도권의 전체 주택 공급량이 내년부터는 연평균 5만 6천 가구를 밑돌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결론은 뭐다? 많은 국제기관, 뭐 우리도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정부가 1기, 3기 신도시를 발표하고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고 비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강남권의 그린벨트를 푸는 이유가 뭘까요? 공급이 그만큼 시급하다라는 겁니다. 다 아시는 뉴스죠. 빌라가 없다. 빌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월세가 이 중에 7알에서 8알이니까 엄청난 겁니다. 지금 인허가 역대 최저. 자, 22년도에요. 빌라 인허가 물량을 보면요. 전국적으로는 11,382가구였고요. 수도권은 9,351가구, 서울은 4,900가구였는데 보십시오. 그래프가
2년 사이에 아주 곤두박질을 칩니다. 뭐 숫자는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가파른 속도의 이익분과 물량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자, 서울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보십시오. 2022년도에 4,933가구 인허가 물량인데 2024년에 564가구니까 뭐 안 지은 거나 별반 다름이 없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 수요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무언가 계속해서 짐을 준다면 이 수요자가 과연 늘어날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도시형생활주택 보겠습니다. 2022년 4,686가구, 2024년 뭐 200가구니까 뭐 말도 안 되게 감소가 되는 겁니다. 오피스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비아파트 역시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공급에 대한 부재에 상당히 시달리고 있다. 결국 공급이 안 된다라는 것은 만약에 정부가 대출 규제를 계속해서 이어간다고 하면 만약에 가격 상승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년에도 대출 규제에 대한 정책을 계속해서 이어간다고 하면 전월세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고요. 그중에 월세의 가속화는 더욱더 빨리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파트 보겠습니다. 서울 기간별 입주 물량입니다. 2024년입니다. 지금 뭐 올해 같은 경우 39,000가구 정도가 이제 공급될 예정인데 지금 서울에 필요한 물량은 48,000가구니까 뭐 갭 차이가 엄청나죠. 거의 16,000가구 정도 됩니다. 내년에도 한 48,000가구 정도가 필요한데 32,000가구니까 뭐 얼마야? 이게 이제 16,000가구 정도가 되겠네요. 그런데 2026년, 2027년, 2028년은 그래프가 없습니다. 그죠? 거의 바닥에 기고 있다. 그러니까 공급 자체가 서울은 안 된다. 얼마? 향후 10년간 공급에 대한 부재에 심각하게 시달릴 겁니다. 물론 이 공급 자체 하나만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거다, 하락할 거다, 아니면 안정화될 거라고 이렇게 뭐 논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가격을 움직이는 요소는 공급과 수요, 그리고 금리라든가 세계적 대내외적 정책 여러 가지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해야지 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보다 재화의 가격은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거의 90%라는 점을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마무리 결론하겠습니다. 쭉 이야기했던 것처럼 비아파트에 대한 월세화는 계속해서 가속화될 것 같고요. 이 비아파트 월세화는 가속화되는 것과 반대로 아파트는 전세 시장이 엄청나게 과열될 겁니다. 결국에는 아파트나 비아파트의 공급 부족이 앞으로 향후 10년간 우리 앞서 그래프에서 보신 것처럼 이어질 것 같고요. 결국 비아파트의 월세 가속화와 아파트 전세 시장의 과열은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키겠죠. 어떤 거에? 임대차 시장, 전월세 시장에 대한 가격 상승을 일으킬 확률이 상당히 높다. 결국 임대차 가격 상승은요. 서민 주거 불안으로 이어질 거고요. 불안하겠죠. 그죠? 그러면서 매매 시장의 유입으로 가속화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 이게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임대차 시장이 계속해서 뭔가 예를 2억 하던 전세가 4억, 6억, 7억으로 올라간다면 70만 원 하던 월세가 90만 원, 100만 원으로 늘어난다면 차라리 내가 마음 편하게 좀 저렴한 주택이라도 대출받고 사버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정부는 계속해서 공급에 대한 정책을 지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아니고 이 다른 누군가가 정권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제가 봤을 때 2번, 3번 정도의 대통령이 바뀌는 동안에도 정책에 대한 시그널을 그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시장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거고 재개발과 재건축을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규제에 대한 완화를 점점 증가시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비아파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비아파트가 있겠죠. 빌라라든가 도시형생활주택 중에서 혹은 오피스텔 중에서. 그리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수 없는 빌라나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친구들의 양극화가 엄청나게 또 벌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런 전반적인 시장 상황으로 인해서 뭐 금리라든가 대출에 대한 영향권은 어느 정도 있겠지만 내년에는 제 생각에는 내년 봄 시장 이후부터는 좀 본격적인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시장은 한 방향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단편적인 시장의 상황이 아니라 장기적인 긴 안목을 갖고 좀 나무를 보는 방법보다는 숲을 보는 방법으로 시장 전체에 대한 방향성을 보고 좀 읽어 내려가시면서 시장에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나. 어쨌거나 지금 우리는
많은 청년들이 아주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전세와 월세 시장의 빠른 가격 상승 그리고 비아파트의 월세 가속화로 인해서 젊은 청년들이 점점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빠르게 공급을 해서 서울에 진짜 몇십만 가구가 한 방에 쏟아져 버리면 집값이 잡히는 거는 일도 아니겠지만 그 역시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어떻게 보면 정부가 월세 시장을 더욱더 부추기는 것 같다. 정부가 부추기는 월세 시장의 과속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좀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당연히 필수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날 하는 세미나에도 오시면요, 더 많은 이야기거리와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루에 가장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